뉴델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델리 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동부지검지청장을 하셨는데요. 부산지검지청장도 하셨고요. 부산검사장, 네, 검사장도 하셨고, 동부지검 검사장. 네. 예. 참 검찰에서 총망받는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동부지검의 부하 검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그럴 경우에 보통 검찰에서의 관례라는 게 그 검사장님이 무슨 지청장님이 책임을 질 사안도 아닌데 아주 흔쾌하게 그 책임을 다 본인이 양 어깨에 지시고서 툴툴 털고 나오신 아주 멋진 의리 있는 부산 사나이십니다. 자,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시청자분 인사해드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석동현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 선배께서 너무 아주 과분한 칭찬을 주셨는데요. 이 검찰에서 그만두고 지금 한 10년째 됐습니다.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일도 저 뒤에서 조금은 돕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그에서 좀 우리 변호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그 동부지청장을 그만두시고서 이것도 하셨네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네. 이게 사실은 검찰을 그만두시고서 변호사를 하신 분들이 대개 이런 공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외 활동 잘 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거는 주로 이 대북 문제나 뭐 북한 인권 문제인데 북한 인권을 포함해서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어떤 자유우파, 예. 보수우파의 가치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 모임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잘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민변에 대응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예.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변은 날로 부응하는 반면 우리 한변은 정말로 제가 10년 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뜻있는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님들과 같이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아주 빈약한 살림살이가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이게 우리 사회의 참 우리 우파의 정말 한계라 할까요? 참 이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게 이게 검찰에서 있으면 통상 우리가 지금 전관 예우 이래 가지고 하시면은 다들 검찰 고위직 있다 나오면은 꽃길을 가시는데 이렇게 험난한 일을부터 막 하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독특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한국 이민법학회 회장도 하셨네요. 예, 제가 검사로서는 좀 독특하게 법무부에 이제 3번을 가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맡았던 일이 그 이민 정책 분야 또 국적 분야, 네, 예. 출입국 관리 예. 분야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좀 보람이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 체류하는 네네. 외국인들 예. 그 문제라든지 또는 이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서 국제공항에서 외국을 드나드는 네. 이런 출입국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 제도적 또 정무적 사항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해오다 보니까 공개에서 물러난 뒤에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과 함께 네네. 저는 이론 외에 실무적 또는 정책적 경험을 한 입장에서 네, 함께 예. 그분들과 이렇게 많은 교류들 합니다. 그래서 학회 회장도 제가 맡게 예, 됐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석 변호사님 굉장히 온화하고 선비 같은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신데 의외로 1999년에
그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때 이 진짜 그 내강 외유가 드러납니다. 전국 평검사 회의를 주도를 하셔가지고 당시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전후 사정을요. 아유 근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셨는지. 그때가 제가 전국에 그 우리 대표님 그건 아시죠? 우리 검사들 부르는 호칭을 예. 밑에 검사가 막 되면 그걸 소위 평검사라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평검사 생활을 한 12년 내지 1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부장검사가 예, 이렇게 예, 되는데 1999년이 이제 저로서는 그 평검사의 제일 고참, 제일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평검사들 중에 예. 제가 제일 선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선임 레벨이었습니다. 그때에 대전에서 법조비리 사건이 이른바 네. 법조비리 사건이 예,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화제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이모라는 분이 이를테면 현직 그 검사들에게 뭐 이리 전별금을 주고 했다 어쨌다는 부분이 예. 사실 내부적으로는 다소 관행적인 그렇죠, 것이었으나 그렇죠. 예. 어디 전출을 가고 할 때 예.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는 이를테면 그것이 이제 부적절한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비춰서 그 당시 검찰총장 나중에 장관까지 하셨죠. 네. 김태정. 야, 김태정.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상황에서 그것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 그건 법원 검찰이 뭐 대체로 비슷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찰을 통해서 이를테면 미래지향적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고친다든지 하면서 당신이 좀 그런 사항을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네. 마치 자신은 좀 초연한 척 네, 예. 오히려 그 밑에 간부들에게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약간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식의 네, 태도를 예. 취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이 단순히 이거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안에 내부의 이제 리더십이 참 흉흉했습니다. DJ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죠. 김태정 총장. 그렇죠. 예. 그 당시가 DJ 정부가 1998년도로 기억하는데 네. 이거 99년도 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훨씬 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이 많고 뭐 일만 생기면 바로 인터넷에 뉴스에 나는 예, 세상이지만 예, 예. 그래도 그때만 해도 예. 굉장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을 끄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법원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마지막 법치의 보루인데 네. 이런 부분은 빨리 내부의 내홍을 네. 빨리 가라앉히고 네. 국민들에게 워낙의 그 본연의 어떤 그 업무 처리의 어떤 공정성, 중립성을 우리가 자꾸 이 시비를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네. 저희 판단에 예.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관직에 있고 관리자직에 있는 분이 평상시에 받는 좋은 대우, 좋은 차 주고 기사 주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나의 잘못, 나의 과오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표표하게 어떠한 거치 표명을 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기관 조직에서 어떤 그런 좀 약간 뭐 불미한 일이 날 때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 보이면 우리 여론이 네. 우선 거기서 예. 좀 많이 예. 그 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검사들에게 근데 이거는 대개 이런 평검사 회의, 뭐 판사 회의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이 특히 법원은 그렇다고 쳐도 검사는 이게 검사 초유의 동일체, 일이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그런가요? 상명하복 이런 데서 보면 거의 내부 구테타 같은 것처럼 완전히 찍히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그런 정말 것이- 초유의 일이었고요. 그것을 그렇다고 제가 전부를 주도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각 그 본청 단위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본청 단위에서 검사들 간에 네. 이심전심으로 예. 그러한 내부 논의들이 예.
그때 예. 자연스럽게 예.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말하자면 평검사 중에 제일 상석 검사로 있다 보니까 전국의 검찰의 뭐 대표라 할까 상징적 기관이 서울지검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럴 게 아니라 각 지검에서 예를 들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지검에서 그러면 그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뭐 청 규모에 따라서 네. 2명 내지 한 5명씩 네.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서울 그 당시 대검찰청 그 회의실에 전국의 검사들이 네. 모여서 네. 또 함께 논의해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이지 뭐 제가 전부 다 아니, 다 그래도-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총장을 퇴진을 요구할 정도고 그리고 어쨌든 뭐 말씀을 겸손하게 얘기하시면 맨 앞선에 어떻게 후배들한테 등대 빌려 섰더라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향후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다 누구나 다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강골. 아, 저희가 이제 오늘 우리 저 변호사님이 이런 그 과거 얘기를 한 거는 변호사님을 오늘 이 초청한 이유를 그 사전에 좀 이해하시라고 그 전후 맥락을 이해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 석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 지금 대선 와중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제 그 지지부진하고 거의 결렬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 윤석열 후보랑 40년 친구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언을 하신 거죠.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런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외윤회강의 강골 기질이. 그 밤에 찾아가서라도 안철수 후보 집에 찾아가서 야 친구야 네가 가서 거기 가서라도 삼고초려해라. 그 아무로도 쉽게 암만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윤핵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쉽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신문이 다루고 화제가 됐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또 저번에 최근에 그 한번 올려주세요. 책 표지. 얼마 전에 책도 하나 내셨어요. 그 제목이 그래도 윤석열. 그래서 이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부터 우선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죠. 아 그럴까요? 네. 예. 그 작년서부터 이제 이 대선 레이스가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현재의 이 정권 여당에서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또 현재 제1 야당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사실 정치에 정말 경험이 없고 선거에 이제 경험이 없는 전 검찰총장을 네. 대통령 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선출하는 정말 어떤 역사적인 이 구도 속에서 지금 레이스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저는 어떻든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저는 뭐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이전에 국민의힘의 이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중에도 또 특히 저와 정말 학창 시절서부터 또는 검찰에서 함께 고락을 함께한 윤석열 후보가 어떻든 이렇게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 이 선거에 도전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렇게 한편으로 그 일을 돕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정말 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여러 가지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해야 될 일 또 뭔가 좀 빠진 부분 또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든 뒤에서 소리 없이 찾아서 좀 그런 일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몇 달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네.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윤석열 후보가 비교적 작년 가을 이후에 이 경쟁 후보들과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우위를 계속 네. 예, 유지해 오다가 예. 좀
출렁거렸습니다. 예. 그것이 당내에 분란 요소도 있었고 또 후보 가족의 문제도 뭐 실제 사항은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고 참 억울한 면이 있으나 어떻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혹은 여론의 눈높이에 볼 때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 자신이 어떻든 말과 행동에서 이렇게 본이든 본이 아니든 또 이 뭔가 저 소위 말 실수라고 또 이런 것이 막 여러 개가 동시에 겹치면서 심지어 저 역대급 불량 후보인 이재명 후보보다 막 이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 참 제가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지만 본인이 아직 본인의 이름으로 낸 저서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밝힌 책도 없는 터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라는 것 외에 이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주 깊은 어떤 철학과 어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책을 제가 설명하기보다 보통 우리 사람들의 눈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오는 과정에서 또 어떤 뭐 이런저런 이 일들을 겪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평범하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눈에도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에피소드 위주로 짧게 그렇게 책을 한번 만들어서 좀 알리고 싶은데 그 제목을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제목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 지난 2, 3년 동안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한 꾸러미로 묶고 또 한 꾸러미는 어쨌든 저는 윤석열 후보와 실제 어떤 실제 스토리를 공유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작년 선거 출마 이후에 사실 책을 내신 분들이 한 10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되게 기사들을 짜집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오랫동안 이렇게 겪어온 그런 실제 스토리 중에서 이것을 에피소드 위주로 혹은 뭐 때로는 가벼운 에피소드를 넘어서 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어록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왔고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전선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이 고초를 겪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적어주자. 그런데 책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출판사에서 처음에 권한 제목은 좀 강했습니다. 뭐 공정의 승부사 윤석열, 뭐 정면 승부 윤석열. 그러니까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좀 강한 어떤 그 이미지 또 지도자로서 어떠한 국민들에게 약간 뭔가 이 리더형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저는 그보다는 자 지금 이 선거에서 후보가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차피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지금 골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뭐 정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또 사실 결혼 전에 가족의 일로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거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이런 일 없었어라고 과거로 회귀할 수도 없고 또 당 내에 여러 가지 또 이 정치적 그런 요인에 의한 분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걱정은 되시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서 새로운 우리 국가 지도자로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정말 저 광고의 제목을 뽑는 걸 카피라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시청자를 보세요. 그래도 세자에 컴마 하나 하고 윤석열 딱 6자인데 지금 우파의 정권 교체를
그 지지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전 국민의 마음을 단 6자로 이렇게 절묘하게 지적한 이 카피는 저는 명카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런 컨셉으로 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내 친구 성렬이 이렇게 하래요. 근데 네. 야, 대통령 후보 나선 사람을 뭐 책 제목을 내가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죠. 책 속의 한 파트는 결국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그래도 했더니 반론이 뭐냐면 왜 약간 부정적인 약간 디스라냐 이런 뜻이 있죠. 약간 문제가 있는 듯한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우리가 부족한 데서 항상 출발해야 된다.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를테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20년 30년 정치를 해온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혹 약간 좀 미흡하고 어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직 잘할 수 있을까? 검사만 했던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그럼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 뜻을 받들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든지 혹은 네. 제 스스로의 성찰과 노력으로 보완해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견지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서문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약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뜻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면 여기는 어떤 정부가 될까? 과거에 뭐 민정부, 뭐 촛불정부 우리 이 선배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정부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였습니다. 예. 정말 재밌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캠프에서 사실은 얘기해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 캠프에 이 언저리 있으면서도 저는 그 부분이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금 그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짧은 기간에 윤석열 후보께서 얘기가 조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를 한 기간, 선거를 준비한 기간이 정말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로 기본적인 정치적 이런 분장을 하기에도 지금 바쁜 시간에 과연 내가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이런 정책의 나열과 별개로 어떤 정부가 되겠냐. 저는 한편으로 지인으로서 친구란 표현도 조금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지인으로서 또는 한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쨌든 이 분에게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직, 국가 최고의 공직을 맡은 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은 제왕적 권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저는 이제 정부도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에게 이 사람에 비유하자면 좀 솔직하게 예. 잘한 건 잘했다 하고 예. 또 부족하고 예. 혹은 모자란 부분은 예. 뜻대로 안 돼서 예. 어떤 대통령 저는 그런 기본적인 제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어떻든 나름 국립민복을 생각 안 한 대통령은 없다고 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말 악인이죠. 그럼요. 다들 근데 다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내놓고 보니까 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정부가 국립민복을 생각하는 정부인가를 참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때가 많아요. 이 정부도 도대체 국민들에게 표를 얻고 또 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자기의 그 지지, 대깨문 이런 제한된 사람에게만 나는 지지를 40%에게만 지지를 확실한 지지를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까? 저는 후자 같아요. 그건 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그분이 취임사에서는 그랬잖아요. 나를 지지하지 않은. 온갖 미사여군 다 동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육을 넘어서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자,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좀 약간 코미디 같은 소리지만 5년 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취임사를 거의 각색을 해서 그대로 한번 해봐라. 저는 다시 한번 제 전임자가 했던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좋은 공약은 땡겨 쓰라고 하듯이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저희 판단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해서 혹은 공직자로서 취해야 될 어떤 덕목은 저는 거기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또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만큼 실행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이 평가가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좀 겸손한 정부, 겸손한 대통령이 되기를 그래서 이 책 서문의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제 서문이 겸손한 정부, 겸손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네.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예. 그러려면 예. 자신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완벽해. 나는 아주 유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 네. 거기서 오만함이 생길 수 네, 있고 자칫 국민들의 생각과 유리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이 제목을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겸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저는 후보와 네. 또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보자는 사람들에게도 제 뜻을 좀 제발 좀 이해해 주기를 네.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저 페이스북에 쓰신 글들이 주로 이제 주축을 딛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석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인기인인 거 아시죠? 아유, 그건 참 과찬이시고 많이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 의외로 페이스북에서 석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매료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아유, 그건 네. 정말 과찬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도 이 책 이렇게 그하고 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의외로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은 의외로 강골이세요. 우리 석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이 뭐 40년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윤 후보 보고서 야 밤중에라도 안철수 후보를 선거 철회해라라는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아마 지금 윤 후보 주변에서 핵심을 보좌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석 변호사님의 그런 얘기를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를 고언을 하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글이 보면 윤석열 후보님께 저는 뭐 작년 3월 이후 그만둔 이후 즉 검찰총장을 중도 임기를 넉 달 남겨놓고 사퇴할 때 이것이 저는 적어도 10중 8구 이분이 결국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원래 그 1년 전 즉 검찰총장이 되고 초반까지마도 검찰총장이 되고 한 1년 8개월 정도에 그만두신 상태인데요. 검찰총장이 되고도 적어도 저는 첫 1년 동안은 이분은 전혀 정치에 뜻이 없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예. 그러던 분이 마지막 그 1년 동안 정말 추미애를 앞세운 이 정권의 정말 파상적인 정말 뭐 이것은 뭐 이 앞뒤 안 가리는 그러한 공격과 또 어떤 그 정치적 압박 속에서 정치를 결국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전격 사퇴를 하던 시점서부터는 제가 친구라는 생각을 저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네. 이를테면 존경하는 외우죠. 뭐. 네. 예. 존경하고 경외하는 외우로서 제가 각듯이 말에서부터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항상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 남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큰 고비가 한 두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단일화. 예, 예. 저는 어떻든 단일화가 돼야 된다. 네. 단일화가 안 되면 저는 진다, 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저는 후보님께 돼 있지만 사실은 후보님 주변에서 이 정무적으로 보좌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분들이 이러십니다. 아, 이 정도면 말이야. 이 정도 내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조용히 본인에게, 즉 후보 본인께 내밀하게 할 역이지 뭐 이런 거를 동네방네 떠드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네. 실제로 당 주변에 네. 계십니다. 뭐 내가 뭐 잘난 척하냐 이래. 네. 그래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했다. 근데 저는 뜻은 그 옆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정신을 좀 이 국민들의 이런 애절한 목소리를 여러분들 좀 제대로 똑바로 한 번 더 생각해라. 그것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다.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후보에게도 요즘 사실 후보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기가 참 점점 힘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많은 시간을 얘기할 시간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부분은 네. 거두절미하고 말은 바쁘니까 우리가 본론만 얘기해야 되지만 그래도 항상 서론 얘기하는데 서론 얘기하다가 네. 잘리는 경우가 잘리죠. 많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상대가 꼭 뭐 듣기 싫어서만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상황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글을 타면 이건 글로 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글로도 개인적으로도 뭐 문자도 보내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말씀드려 알게 해야 되겠다는 네. 그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100% 동감하고 공감하는데요. 아니 그때 저기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랑 단일화할 때 그 집 앞에 여러 번 찾아갔잖아요. 이상하게 보면 좌파들은 그런 거는 또 굉장히 잘해요.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저 김종인 위원장 집 앞에 가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문전 박대 당하는데도 가서 그렇게 하고. 근데 왜 그랬군요. 우리는 그런 걸 못하죠? 뭐 그렇게 할 어떤 그 일 또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 자체가 뭐 많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떠오를 수 있는 이 사례는 과거 이해창 후보의 그렇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창 후보가 뭐 결국은 전체로 보면 횟수로는 3번을 대통령 나섰다고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주목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다 된 줄 알았던. 그럼요. 특히 이인재 첫 번째는 DJP 연합에다가 이인재 후보가 나서는 바람에 예. 떨어졌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노무현 후보와의 대결에서 또 떨어졌고 네. 그 노무현 후보 때와 두 번째 대결 때는 이를테면 정몽준 이 양반을 이해창 후보가 끌어안았어야 되는 그래야죠. 거죠. 그럼요. 두 번째 노무현 그때는 정몽준 후보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 지평 이 성향을 본다면 보수 후보인 이해창 후보 쪽에 가깝다면 가까운 그럼요. 그런 분이었는데 네. 그쪽에서 이 손길을 안 주고 네. 물론 줬는데 저 정몽준 후보가 뭐 거부했는지 속속들이 우리가 세밀한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다 할 이 콜이 없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대로 이를테면 김종필 이 JP나 이해창 이인재 네. 이런 이인재. 분을 네. 이해창 그 후보가 이렇게 앉지 못했다는 우리 그러한 이 경험적 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는 더구나 이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보수 우파 이 진영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 간절함하고 네. 지금 좌파 쪽에서 민주당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 사실 이재명 후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뽑아서 자기네들의 권세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하고 저는 어느 쪽이 더 간절하냐로 승부가 갈린다고 봅니다. 싸움은 대체의 싸움은 간절한 쪽이 이깁니다. 제 페북에도 한번 썼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는 현재로서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것은 저쪽이 훨씬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갖 뭐 울고 뭐 이런 뭐 이 우는 모습 하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전혀 마음에도 없는 어제도 그 민주당 대표라는 자가 무슨 뭐 정치 개혁을 지금 네. 꺼내고 다 자기네들이 다당제를 하겠다 네. 어쩌겠다. 그건 그야말로 선거 앞두고 거기다가 뭐 지금 각종 재난 지원금 풀죠. 이런 사항을 보면 저쪽에서는 그야말로 총공세라는 네. 표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쪽을 본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도 보수 성향 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그 간절함은 절대로 저쪽에 뒤지지 않는데 네. 막상 후보님과 후보님 주변에 있는 우리 국힘과 우리 선대본부의 예. 지금 우리의 이 자세는 그만큼 과연 간절한지에 대해서 좀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단일화라는 이슈에도 저는 제가 만난 많은 일반 분들 지금 최근에 만나고 있는 분들 거기다 하나 더 웃기는 거는요. 제게 막 수많은 분이 연락이 옵니다. 제가 만나다는 표현은 제게 수많은 분이 연락이 오는데 전직 의원들은 100이면 100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셔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중에는 4선, 5선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까지 이분들은 100이면 100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현직 의원 그 중에도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중심에 있는 몇몇 분들의 생각은 네, 네. 이를테면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꼭 단일화를 했을 때 생각만큼 그렇게 큰 부가 없다. 예. 뭐 그런 얘기죠. 또 단일화를 안 해도 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도 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깊은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그런 그리고 아주 밖에서 보는 어떤 피상적인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층적인 그 생각과 분석이라는 점은 제가 또 인정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혹여 어떤 오판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윤 후보가 선거에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 이 선거에서 우리 자유우파 지지자들이 자유우파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말 나라의 전망, 나라의 명운이 저는 정말 이 큰 참 그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거의 이 정말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 이 제가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관찰을 했지만 이해창 씨가 이인재 씨를 못 끌어안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칠 때도 비슷했어요. 논리가. 그때도 보면 이해창 주변 측근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맨날 갖고 들이대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게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딱 까놓고 보니까 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아마 윤 후보 주변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막 대표일 텐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조사한 거 들이밀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끝까지 그냥 가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단독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들이대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TBS 교통방송의 대표적인 그 선동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저급한 그 김어준이라는 자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샤이 이재명.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 중에서는 샤이 이재명의 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스물스물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뭐 그거에 동의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최근에 제가 이 캠프 주변에서 이렇게 도는 얘기를 듣기를 이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이를테면 그게 막 여의도 연구소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되더라도 윤 후보 측의 어떤 그 지지율의 그 증가 폭이 한 3% 정도에 불과하다. 네. 뭐 이를테면 뭐 10%가 늘고 이런 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 또 그리고 이게 뭐 여연의 조사인지 어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차용한 건지 간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사자 구도가 되었을 때, 즉 단일화가 아닌 네. 상태로 네. 사자 구도가 되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1%포인트를 리드하는데 네. 삼자 구도가 되니까 예. 리드 폭이 네. 10%포인트로 줄어들더라. 네. 네. 뭐 이것으로 보면 밖에서 생각하시는 만큼 이 단일화의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대화를 어떤 그 이에 관계되는 분하고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단일화가 되면 그것도 감동적인 단일화가 되면 그렇죠. 서로 껴안는 단일화가 돼야지 한쪽이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상처 입은 채로 피 흘리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기어오거나 또 어떤 어쩔 수 없이 접는 소위 덤덤한 단일화 되는 것은 뭐 별로이겠으나 서로 기분 좋은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지지자지만 아직까지 부동층에 있는 분들까지 정말 이게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 다른 사소한 마이너스 요소까지 다 흡수를 해서 이것은 어마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효과를 플러스 알파 부분을 생각해야지 되고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구도가 가서 이 판 자체를 불안을 느끼면 또 이를테면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투표를 그만두거나 옮겨가는 상황이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가 생겨.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런 부분을 무슨 뭐 어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로 내기는 어렵지만 네. 이게 우리들의 선거판의 그렇죠. 민심이고 그래서 저는 전직 의원들의 실제 선거를 경험한 분들의 어떤 그런 그 경험적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선거열을 앞두고 지금도 발표된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아주 근소한 네. 앞서더라도 네. 2% 3%. 예. 저는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방금 말씀하신 샤이 진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샤이 진보를 이렇게 봅니다. 샤이가 아니고요. 네. 이 사람들은 샤이에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5년 전에 이 소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심지어 PK 지역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기초단체장의 이 위력은 어마합니다. 네. 기초단체장 산하에 한 이런저런 관변단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임박해서 이 현재 이 게임이 아주 원사이드하게 윤 후보가 앞서가서 완전히 패배 회색이 짙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이게 삐까삐까한 상태에서는 네. 네. 이러한 구청장, 군수 또는 시장들, 기초단체장의 이러한 소위 조직력이 작용을 하면 과거에는 오히려 여당이 조직력이고 보수 쪽이 조직이고 야당 저쪽이 바람이라 했는데 그렇죠. 반대죠, 지금은 지금은. 반대입니다. 네. 반대. 지금 현재 민주당 저쪽이 그것도 굉장히 훈련된 조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단련되고 네, 훈련되고 약간의 어떤 그 이념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조직력이 하고 반면에 이쪽은 다들 걱정과 불안과 네. 이러한 정도의 아주 결속력이 약한 즉 조직력이 약한 바람이 이렇게 되면 저 조직력의 저 표가 그러니까 샤이 진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숨어져 있던 네. 잘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물론 그걸 샤이라고 하면 네, 뭐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느껴야 됩니다. 예.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이제 제 아는 사람들과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주력 지지층이 40대 예. 남성, 예. 주로 대기업의 화이트 칼라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아주 그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놓고 사적인 모임에서도 이재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워낙 이재명 씨가 인간적으로 뭐 형수 욕설에 뭐 온갖 추문이 많다 보니까 대놓고서 그 앞에 가가지고 나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하길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위기라도 그 사람들은 발언을 안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샤이 이재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 동시에 자기들은 그래도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표에는 찍겠다. 그러니까 그쪽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들은 아마 마음속에 그래도 이재명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표가 난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대목은 지금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코로나 이 주제와 또 이 소위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우리 그 보수 우파 진영에 많은 일반 시민들이 계십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저는 걱정이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지난 몇 달간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좀 건방지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윤 후보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님은 만나는 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디 유세 가면 지금 뭐 1,000명, 2,000명 군중이 모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만났지만 사실은 만나서 대화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6개월간을 전국 8도를 다니면서 이 자발적으로 윤석열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마다 갔습니다. 네. 가서 나름대로 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한편 윤 후보에게 바라는 사항을 듣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과연 4.15 재작년 4.15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냐 하는 부분의 논쟁은 뭐 여기서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걱정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의 패턴이 뭐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사전투표 안 하겠다. 사전투표 안 하겠다는 네. 겁니다. 저 그게 걱정이에요. 네. 네. 또 하나. 예. 이 사전투표를 안 하고 당일 투표를 하겠다는 것인데 또 이러한 주장의 뭐 이 타당 여부도 오늘 이 방송에서 시간상 내려놓읍시다. 자, 그러면 사전투표를 안 하고 당일 투표라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든지 예. 하면 예. 똑같은 한 표니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3월 9일 날 이제 당일 투표이고 3월 4일 5일이 사전 투표인데 3월 4일 5일 사전 투표 이틀을 그냥 나는 안 해. 나는 애써 그런 방송 뉴스에도 눈 감고 안 해. 난 3월 9일 날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보수 유권자. 그분들도 역시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전부 3월 9일에 나는 찍을 거야라고 마음의 다짐을 다 하고 있는데 3월 4일, 5일, 6일, 7일, 8일 정말 지금 코로나 확진 수가 피크가 될 거라고. 만약에 네. 피크가 돼서 하루에 20만, 30만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모종의 어떠한 그 정치 방역적 요소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딱 뭐라 꼬집어서 어디까지가 이것이 자연 발생적이고 어디까지가 인위적인 건지 사실 구분도 어렵고 또 구분한다 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이 그거에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3월 9일 날 격리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와의 가족 등 밀접 접촉자 이런 거로 인해서 격리 상태에 놓일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100만 넘어갈 걸요. 100만이 아닙니다. 저는 2, 300만. 2, 300만까지 보시는군요. 예. 그럼 이 2, 300만 명을 위해서 지금
3월 9일 날 저녁 6시부터 1시간 반을 별도의 투표 그걸 만들었지만 실제 이거 운영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래 되면 저는 투표장에 안 가고 못 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제법 될 걸로. 굉장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를테면 현재 이 여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자기네들은 이 정권을 재집권 소위 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수라도 쓸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무슨 수 중에 이러한 아주 정교하고 그러면서도 참 뭐라고 이렇게 제어하기 힘든 반대쪽에서 제어하기 힘든 교묘한 그런 그것이 작동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눈 뜨고 몇 퍼센트의 표가 달아날 수 있는. 지금 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투개표 과정에서의 어떤 그 표 바꿔치기 디지털 조작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과연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작의 그 어떤 레인지 수치는 저는 오히려 뭐 1%, 2%라고 1%, 2%도 절대로 가벼운 수치가 아닌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훨씬 높은 그러한 코로나를 이용한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상황. 저도 오미크론을 걸려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걸려서 지금 이제 괜찮아진 지가 한 2주 됐거든요. 이제 완치가 돼서 한 2주 됐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만약에 3월 9일 날 그 전날 전전날쯤부터 오미크론 증세가 와가지고 3월 9일 날 증세가 최하 상태로 갔다. 그러면 몸이 대의를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장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콧물 나죠, 기침 나죠, 가래 끓죠, 재채기 나죠, 몸도 약간 미열 있죠, 몸살기 있죠.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내가 투표 가서 표 한 장 찍는다고 내가 무슨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사 귀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합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 우려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전투표는 해야 된다. 그게 두려우시다면. 그리고 지금 몇몇 우파 단체 중에서 부정선거 감시 운동 활동도 많이 지금 그전 4.15 때보다는 많이 보는 눈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는 쪽에 서 있거든요. 네네. 우리 변호사님 견해도 그쪽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많이 인발부가 돼 있습니다. 뭐 우리 저 본부장님께서 우리 이선배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재작년 4.15 선거 이후에 소위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선거에 의심이 있다 해서 법으로 허용된 선거 소송들을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송에 제가 대리인입니다. 그것도 하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이 의심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풀도록 한 것이 선거 소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사실상의 어떤 그런 항의를 하고 시위하는 것으로는 그건 방법이 안 되지만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을 풀자 해서 그 소송을 제가 자발적으로 이 평상시에 우리가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변호사들이 또 여러 명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외인 부대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당연히 제가 제일 선임이겠죠. 전직 어떤 그 제조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거의 제가 유일할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제를 누구보다도 심층적으로 저는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 입에서 좀 더 시원한 이건 조작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객관성과 어떤 그런 엄밀성을 기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심증 이런 부분을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냐하면 적어도 밖에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 심정은 저는 아직은 못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4.15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네. 여전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데 지금 재판이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실제 일부 유튜브들과 일부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은 너무나 이 점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이 부분에 대처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이 조금 오버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부분적인 이 투개표 관리, 소위 선거 관리 사무의 어떤 부실한 부분을 네. 바로 어떤 조작적 행위로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건 분명히 오바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근데 그분들을 저는 여기서 블레임하자는 게, 비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 과민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투표를 아예 하지 말자고 네. 하시니까 예.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없으면 어떻든 당일 투표라도 확실히 하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 저는 이 정권이 네. 이 현재의 이 여당의 이 세력, 그 중에도 이 양경철 같은 정말 그중의 어떤 모사꾼, 김어준 같은 이런 선동 세력들이 네. 자기네들이 과거에 입장이 바뀔 때는 자기네들이 이 선거의 부정을 주장했던 네. 인간들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이런 테크니컬한 어떤 투개표 조작의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 환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네.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네.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틀림없이 오늘 김부겸 총리도 예. 뭐 30만 명 이상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까? 아침에 중대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또 여전히 돈은 풀고 또 예.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오늘 군산에 가서 5년 동안 문 닫았던 조선소를 다시 예. 살리겠다고. 예. 예. 소위 완전히 이거는 선거를 의식한 예. 선심공세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참 현재의 민주당 대통령에서부터 지금 민주당의 그 정치 실세들의 이러한 정말 선거법은 안중에도 없고, 아니 선거관리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삼선의 정치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구도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러한 선거법을 어기는 망언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지금 이 부정선거 행위가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이런 테크니컬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작년 4.15 당시에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정말 불철주야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외침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자발적인 감시 세력을 모으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작이 있나 없나 그 부분에 전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틈을 타서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개정해서 6시 이후에 1시간 더 줬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월 9일 날 당일 날 6시에서 7시까지인가 1시간을 별도의 장소를 찾아가서 투표를 하러 가는데 그 전에 코로나라는 게 본인이 걸리고 싶고 안 걸리고 싶어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덜컥 걸리면 몸도 불편한데. 별도의 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장소라는 게 그 선거 장소에서 이제 앞에 다 끝나고 예. 다 끝나고 이제 거기를 방역 요원들이 딱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읍면동에 예를 들어 투표소가 있다면 그 투표소에서 같은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학교 건물 내에서 방을 옆으로 달리하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소 자체가 장소가 다른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일부 특별 투표소가 추가되는 것은 또 그건 별개 문제고요. 따로 그런데 어쨌건 그러한 호들갑이 결국은요. 아참 그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코로나는 우리한테만 오나? 저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안 오나? 똑같은 조건 아니냐 이러셔요. 그런데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똑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약간의 조커성이기도 하지만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 민주당 지지자들은 코로나가 와도 확진이 되거나 격리가 되어도 악착같이 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보수 우파의 지지자분들은 뭐 어떤 마음이 모자라고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 저 사람들만큼 악착 같은 면이 좀 부족해서 제가 바로 그걸 우려하는 거죠. 예. 똑같은 상황에서 저쪽은 열에 9번 갈 때 우리는 열에 6이나 7밖에 안 가는 상황을 네. 이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뭐 생기면 집안에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 되면 아유 부모님 말 그냥 여기 집에 그냥 계시죠 네. 라고 하죠. 할 가능성이 여러분 어떠세요 하면 전부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끄덕끄덕 하거든요. 실제로 오미크론 제가 걸려봤으니까 40, 50대가 걸렸을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하고 60, 70대 제 주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그 저쪽 이재명을 지지하는 40, 50대 주축군들은 덜 아플 것이고 60, 70대가 아무래도 더 많이 그 몸이 괴롭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 사전 투표를 저는 하는 쪽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 저는 워낙에 이 부분에 오랫동안 사전 투표는 절대 안 돼, 당일 투표해야 된다. 특히 우리 황교안 대표까지 이러시니까 저는 정면으로 그것을 논박하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를 안고 당일 투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그래요. 정 생각이 그러시면 당일 투표 하십시오. 다만 코로나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당일 투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히 3월 초에는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저들의 그 올가미에 절대 걸려들지 않도록 이 안전에 잘 하시고 또 혹 주위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전투표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그걸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사전투표 하는 사람을 아주 무슨 원수 대하듯 미쳤어? 너 왜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투표 하실 분 하시고 사전투표 하면 조작되잖아. 그런데 조작될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또 서운하실 테니까 그건 굉장히 낮고 또 그만큼 지금 감시 체제가 지금 많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투표율이 높아야만 윤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투표율이 높아야만. 네. 그래도 윤석열 중에서 네. 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우리 윤 후보와의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재밌는 걸로. 네.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윤석열 사실은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이 총장 시절의 이런 업무적인 얘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이요? 그 이전 얘기요? 총장 시절에 이런 것들은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그렇게 좀 제가 생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영민하고 또 항상 언변이 그때서부터 평균 이상으로 다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생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항상 이 대화를
뭐라 그럽니까? 선도 내린 주도한다 할까? 네. 뭐 예를 들어 뭐 5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뭐 얘기의 절반 이상을 혼자 떠드는 그 정도로 우선 많이 알아요. 네. 알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참 뛰어난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샤프하고 함에도 고시를 우리 법대생들이 고시를 보는데 시험이 많이 늦었잖아요. 네, 뭐 네. 그래서 구수생 이런 말도 예, 합니다. 예. 대학을 졸업하고 한 8년을 더 시험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됐을까? 왜 이리 시험이 늦었을까? 이래 보면 저는 친구들하고 얘기하기 좋아해서 늦었다고 생각하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네. 공부 좀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인데 네. 시험은 시험이지 네. 학위 네. 논문하고는 다른데 네. 네. 이거를 거의 뭐 아주 그냥 학구적으로 깊이 막 이 논쟁을 하니까 정작 이 시험에서는 우리 고시는 8과목을 아무리 8과목 중에서 7과목을 다 잘해도 한 과목에서 소위 네. 과락되면 관악. 예. 그냥 떨어지는 예. 그런 시험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로 이 친구가 시험이 늦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도 다 대통령이 우리가 되려고 하면 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처럼 밋밋하게 졸업하고 바로 된 사람은 순탄하게 된 사람에 비하면 그 과정에서 나름 뭐 남 모르는 또 그런 참 이 그 고뇌도 있었을 테고 사실 뭐 겉으로는 내생 안 하고 하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본인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이제 그러한 네.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실패다. 네. 네. 인내심을 계속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 늦은 이유는 어쨌든 우선 고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혼의 생각이 없었기도 했고 일단 검사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하려면 자꾸 뭐 이렇게 어떤 그 누구에게 소개를 받건 선을 보건 하면 자주 만나야 되는데 예. 이 친구는 이제 특수부 검사를 주로 이렇게 예. 하다 보면 예. 특수부 검사, 특별수사라는 검사들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예. 주말에도 예. 흔히 예. 근무를 해야 되니까 뭐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이 아가씨를 이 여성을 이렇게 만나도 자꾸 두 번 데이트할 시간 자체가 데이트를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다가 펑크 내고 뭐 예. 이런 상황이 예. 많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네. 왜 이러냐 이렇게 예. 하면 예. 아 말이야 뭐 참 뭐 이렇다고 약속 이런 잡고 하소연을 보내니까. 약속 잡고 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약속 자체를 안 하는 이런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해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아 어떡하죠 하고 하는 일이 자주 생기더라 이겁니다. 네.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은 이제 총장 시절의 얘기인데 네. 이 친구가 뭐 업무적으로 어떤 뭐 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고 이런 딱딱한 얘기 말고 네. 그때 한창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 총장을 마구 참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을 할 때입니다. 핍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뭐 총장으로서 당연히 가질 그 어떤 권한을 다 자르고 묶고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총장이 출근하면 방에 거의 갇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열쇠를 채워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누구와도 마음 놓고 대화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하고 밤에 뭘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통화를 한번 했다면 막 낮에 얼마나 답답했던지 막 1시간씩 2시간도 좋고 막 계속 뭐라고 자기 얘기를 해요 하는데 예. 자꾸만 제가 이래 휴대폰 이래 대고 하는데 자꾸 기계음이 그러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뭐 다른 전화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게 도청을 의심하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 통화를 하자마자가 아니라 통화가 한 30분 좀 지나고 나서부터 자꾸 울려서 제가 그때 미묘한 얘기를 또 할 때라 윤 총장 이거 아무래도 내 전화 이거 도청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전화로 하든지 다음에 하자고 했더니 예. 들으려면 다 들으라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하나 하고 그대로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내가 가끔 이런 소리 나도 듣는데 다 들으라 그래 하고
그래 이제 그만큼 예, 자기가 예. 호방하고 예. 내가 뭐 거칠 것이 없는 예. 솔직 담백한 예. 그런 친구입니다. 아이고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석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윤 총장보다 그 기수가 몇 기 차이시죠? 저는 운이 좋아서 졸업하던 해에 이제 바로 합격을 했고 윤 후보께서는 저보다 시험 기수만 놓고 보면 8년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사법시험. 예, 그 동부지검장실 때 그 아래 부하 검사의 그 개인적인 그것도 파렴치한 그 성 관련 예, 예. 그 범을 그냥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신 건데 그랬으면은 참 먼저 한 8기 먼저 총장도 되실 수 있는 우리 변호사님이신데 그 그게 제 관운이죠. 뭐. 대구에 계실 때 초임으로 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 그게 보통 이럴 경우에 그렇게 8년씩 늦어진 사람들이 초임 검사라면 되게 검사 안 하고 변호사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왜 검사를 했을까요? 우리 그러니까 윤 되게 이제 정말 아주 시험에 늦고 하면 또 적어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동기생들이 이미 벌써 6년차, 그러니까요. 7년차 네. 돼 있으면 되게 바로 변호사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변호사 하기 전에 이렇게 판사 검사 우리가 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임관을 예. 하더라도 예. 짧은 기간 정도 하고는 되게 그만두는 경우가 흔히 이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어쨌든 8년 늦게 이렇게 올 때 조금은 고민을 했을 텐데 어쨌든 적어도 시작할 때는 그래도 한 몇 년 이 생활을 한번 경험도 해보고 또 좀 검사 재미도 좀 보고 뭐 이런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네. 표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침 제가 있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연착륙을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이게 짐작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군이라든지 언론사도 기수 세력이 똑같습니다. 강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사회 연령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7, 8년 위라 하더라도 입사한 연도가 차이 나면 말속인데. 선배 후배라는 개념이 예. 있고 저는 선배들 깍듯이 모셔야 되고. 얘기 들어보니까 언론사는 더 심한 것 같은데 더 우리는 심합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나 어떻든 앉는 자리에서도 항상 그런 석순을 따지고 예. 또 업무적으로 어떤 사건을 배당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뭐 이 검사의 경력에 따라서 사건의 경중이 배당하는 예. 사건의 비중이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자기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고 또 그럼요. 상석 검사의 대화 과정에서 나이 어린 상석 나열인 검사가 상사가 되는 거죠. 나이 어린 상석 검사가 뭐라고 하는 말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거기에 무심코 예. 또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또 어떤 서로 상승작용도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처음에 나름대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양쪽을 예. 검사들은 검사들에게 예. 윤이 어떤 사람이다. 예. 저 스타일이 뭐다. 예. 또 이런 건 이렇게 받아들이라. 음. 또 윤 이제 초임이 된 윤 검사에게는 이 상황이 이렇게 이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하고 의논해서 풀어가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아주 근데 본인이 워낙 상황 적응력, 순발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네. 뭐 제 코치는 미미했고 본인이 또 그런 걸 잘하니까 몇 달 안 가서 결국 거의 뭐 제 레벨이 그냥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특히 저녁에 네. 그 나이 어린 상석 검사들을 네. 참 맥주집에 데려가서 네. 잘 구슬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결국 저녁에는 형님 하다가 예. 저녁에는 형님, 낮에는 우리 윤 검사가 그 나이 어린 상석한테 선배님. 선배님. 예. 근데 이게 어느 날 가서 통일이 됐습니다. 다 밤낮으로 선배님이 된 겁니다. 아. 그만큼 친화력이 좋으시고. 진화력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결국은 8년 만에 그만두잖아요. 네. 그것이 나는 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때 8년 만에 윤 후보가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 계속 밖에 있었다면 좀 다른 형태로서의 오늘날의 윤석열이 돼 있겠지만
1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예. 그것은 아주 그때로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드물다는 것은 당사자가 그런 결심을 하기도 드문 거지만 받아주는 쪽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받아줬다 하는 것은 이 친구를 다시 검사로 해더라도 우리 조직 검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질서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많겠다. 이 친구의 그러한 소위 변호사 1년의 경험까지 더 추가된 윤석열 검사의 역할에 이 검찰 기관 내부에서 이렇게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과연 그 기대대로 그냥 그 후로는 특수부 검사로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 예. 그런데 정말 나는 이렇게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정치학에서 많이들 배우는데 거기 보면 그거야말로 하늘의 뜻이죠. 예. 그래서 참 이것이 참 하늘에 우리 대통령은 하늘에 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게 된 과정 자체가 국민이 불러냈다는 말에 전혀 손색이 없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후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이런저런 고비들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은 하늘의 운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걸맞는 또 우리가 이 노력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석 변호사님 얘기를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 8월에 이게 뭐 법무부 계실 때인가요?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수 4명 사선 의원이 3명이 독도 방문한다고 김포공항에 내려온 거를 공항에 가셔가지고 입국을 제가 막았습니다. 막고 돌려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나요? 그때가 제가 이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좀 줄여 말하면 출입국 관리 본부장을 했었는데요. 출입국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과 같이 외국과 이렇게 드나드는 공항에서 우리가 입국 수속 또는 출국 수속을 출국 심사, 입국 심사를 해서 그것을 허가하는 그 업무를 제가 말하자면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저희 근무지는 물론 과천 법무부지만 법무부에 계셨죠. 그때 일본의 하원 의원 3명이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외교부와의 충분한 협의도,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 의원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일본은 의원들이 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 같으면 그것은 외교적인 교섭을 거쳐서 허용할 일이로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땅임을 마치 정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정치적 제스처로 외교부와의 어떤 그 없이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또 그 나라의 또 이 국회 의원의 신분이고 공인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몸싸움을 하거나 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떤 막 그러한 아주 도발적인 행동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과정에서는 물리적 제지가 필요하겠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것은 아예 입국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인천이나 김포나 공항에 내린다 하더라도 아직 그 지역은 소위 아직 이 중간 구역이고 우리의 출국 또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출국이면 출국, 입국이면 입국. 즉 우리 김포공항으로 만약에 비행기가 내렸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비로소 입국인데 이 자체를 막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 사항을 이 김포 출입국 소장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물론 나가면서 또 우리가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정무적 요소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우리 장관께도 이런 사항을 네, 예.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상황이 만약 장관님이 아니야 이거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외교적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하면 또 그게 맞게 예. 또 예. 조절을 해야 예, 되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그 당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교부나 네. 또는 청와대와 예. 이렇게 한 결과 특별한 뭐 제가 그렇게 맡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견이 없었다기보다는 뭐 이견이 있다 없다 말씀도 네, 없으세요. 네, 네, 네. 그럼 하지 말라 소리만 안 하면 소신대로 이것은 하시더라. 내가 예. 이거에 대한 네, 책임을 네, 안더라도 그래서 또 우리 김포 출입국 그 사무관에 불과한 소장을 다치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또 역시 제가 가서 네.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비행기에서 못 내리게 할까 하다가 예. 그건 또 예. 국제적 문제가 예. 돼 있어서 예. 내려가지고 입국 심사대 안쪽의 예. 그 어떤 그 대기 예.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예. 있어서 저는 타고 온 비행기를 그대로 타고 가게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네. 버티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대로 나름대로 또 본전을 또 찾아야 되니까 예. 여기서 하룻밤을 셀 때까지 새겠으니 우리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 숙소를 알아봐 달래요. 예. 예. 숙소를 알아봐 주려면 저는 나와야 입국이 되잖아요. 돼야죠. 예. 그 안에 유치장이 밖에 없다고 네,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비행기로 아,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또 일도 에피소드가 계셨군요. 그래서 여기 네. 공항 안에서 자야지 예. 나가서 공항 네, 근처에 네, 호텔을 네. 달라. 그건 안 된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긴 시간 우리 석 변호사님하고 저렇게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정권 교체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 석 변호사님이 오랜 40년 지기로서 그 대통령한테 진짜 쓴소리 강골 우리 검사 출신인 우리 석 변호사님이 쓴소리 마다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소감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기회를 주신 우리 이선배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뭐 명운이 걸려 있다 해도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전망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지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지금 12, 3일 앞으로 지금 다가온 시점에서 어쨌든 뭐 우리가 정말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올바른 그러한 선택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즘 뭐 하루하루가 마음이 참 무척 긴장되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잘 판단을 하셔서 정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또 우리의 어떤 나라의 미래의 여러 가지 이런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후보 진영에서도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종사자들이 모든 관계하는 또 우리 참모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애정과 또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델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델리 초대석은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옛날 영화에 유명한 영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그 윤석열 후보의 40년 지기신 석동현 변호사님이 쓰신 이 책 그래도 윤석열 궁금하시면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미워도 다시 한번 또는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이 영화 제목이나 책 제목이 왜 나왔는지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좋은 명사분 모셔서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